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찢어먹을 줄은 몰랐죠. 윤리가 있기는 있는 세상, 윤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왜 중국, 러시아 너네랑 굳이 싸워야 돼?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제일 먼저 떨어져요. 또 해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최근의 이슈 러우 전쟁과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개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또 젤렌스키를 이제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또 그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네. 이거를 이제 미국이 절반 정도의 소유권을 갖는 것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이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편을 어떻게 들 것인가, 러시아 편을 들 것인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 것인가. 아마도 러시아 편을 들겠지였죠. 왜냐하면 푸틴이랑 트럼프가 원래 친하고 자기는 푸틴 좋아한다, 러시아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말을 대통령 당선 전부터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 혹은 어느 편을 세게 들거나 약하게 들 줄 알았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찢어먹을 줄은 몰랐죠. 자기가 거기서 단물 빼먹으려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트럼프와 머스크를 합쳐가지고 요새 트럼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드래곤볼 퓨전처럼 트럼스크라고 하는데 이 트럼스크가 지나가다가 목동을 발견한 거예요. 이 네. 목동이 우크라이나예요. 하이에나가 쓰러진 목동의 다리를 뜯어먹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트럼스크는 이 하이에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 목동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하이에나가 뜯어먹는 다리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배를 갈라서 간을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모양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의 홍대선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국이 아닌 거죠. 어. 지금까지의 미국이 아닌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줬던 어떤 뭐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저 승냥이 떼들을 먼저 이제 떼놓고 저리 가라고 하는 게 예전의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일진이 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럼 교장 선생님과 일진의 차이는 뭐냐? 윤리의 차이예요. 윤리적인 게 아니라 윤리가 있다. 자, 제국에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제국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제국은 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내해로 만들었죠. 자기네들의 앞마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지중해를 완전히 감싸고 나서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자기 집 수영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마가 발휘했던 제국의 윤리란 이민족일지라도 지중해 세계에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럴 때는 로마 제국이 너가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계약은 신성한 거야. 아무리 네가 이민족이지만 계약을 했으면 그게 로마 시민일지라도 너에게 계약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이런 질서. 이 질서와 어떤 이런 안전한 시스템을 이민족에게도 광범위하게 제공해 주잖아요. 네네네. 왜? 로마 제국은 정의로워야 되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정의로웠으면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게 안 죽었을 거고요. 카르타고도 멸망하지 않았겠죠. 자, 보세요. 제국의 윤리는 제국을 위해서 필요해요.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치안을 책임지면서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제국인 척을 하다가 네. 척을 자꾸 하면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네. 정말 어느 정도는 정의로워진 이유는 제국을 위해서죠. 로마는 지중해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생산되는 밀만으로는 네. 로마 시민들을 부양 못해요. 거기도 척박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가장 밀이 많이 생산되는 이집트가 로마 황제의 속령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는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도 그래서 멸망해야만 했던 거예요. 해외에서 밀이 로마로 수입되지 않으면 로마 시민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지중해 안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네. 로마는 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국이 정의를 팔아제낀 이유는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자, 윤리라는 거는요. 정말 그 제국이 윤리적이면 좋겠지만 윤리적이지 않아도 윤리를 팔 수 있는 윤리는 있어야 돼요. 팔 수 있는 윤리요? 팔 수 있는 윤리는 있어요. 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예. 달라요. 윤리가 있는 세계가 훨씬 좋은 세계예요. 우리 냉전 때 예. 서방 세계와 공산 세계는 서로를 도덕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래서 냉전 때 우리 쪽 편에 이제 최고 보스인 미국 님하께서는 자유, 인권, 가치 이러한 가치를 들어서 저기는 인권이 없어. 그쵸. 저기는 독재야. 민주주의가 없어라는 걸로 도덕적인 비난을 하면서 이쪽 서방 자유지정 세계가 결속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산 진영도 저 제국주의, 자본주의 돼지들, 우리 자본주의 진영을 가지고 야 저기 양극화 심하고 야 저기는 거지들이 굶어 죽어. 뭐 사실 그렇기도 했고 서로 이제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블럭
공산주의 블록 자기들의 세계를 정당화했잖아요. 어허.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러면은 미국과 소련 중에 어떤 나라가 더 윤리적이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죠. 예. 하지만 윤리가 있기는 있는 세상, 윤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보다 훨씬 더. 자, 제가 제국의 윤리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도 옛날에 중국의 통일 왕조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국의 윤리를 구사했죠. 네네네. 예를 들면은 당나라와 고구려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전쟁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결국 고구려 멸망했지만 네. 그 싸움과 싸움 중간에는 평시가 있잖아요. 예. 이 평시에는 또 고구려 사신이 당나라에 가요. 그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정말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몸이 달아 있지만 황제가 조공품보다 더 많은 은사품을 내려줘요. 언제나 조공무역은 제후국이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제국에서 배려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방이 어지러워져요. 하지만 이게 윤리로 포장되면 천자의 덕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국을 유지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런 윤리가 있는 척하는 세상이 훨씬 우리에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미국은 석유 때문에 중공을 침공해도 명분을 쌓으려 했죠. 그래도 뭐 명분은 쌓으려고 그랬어요.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든지. 그렇죠. 예. 예, 최소한의 명분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을 민주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독재자 때문에 저 나라 국민들이 네. 고통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항상 도덕적 핑계는 찾았어요. 그렇죠. 이게 윤리가 존재하는 세계인 거예요. 미국이 중남미나 중동에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자유, 인권, 평등을 팔긴 팔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뭔가 쟤네 너무한데 싶으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국가나 집단이 정의를 호소할 수는 있었어요. 비록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했을지라도 정의를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한 걸 보세요. 정의로운 척도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분도 없고 도의도 없고 뭐 정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오로지 머니. 그러니까 단지 우크라이나 이게 히토를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우크라이나가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몰려있기 때문인 게 이유의 전부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도덕적인 의미를 붙이려는 노력조차도 지금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가 안 하잖아요, 아예.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대놓고 그렇죠. 네. 예를 세상이 들어서 바뀐 거예요. 젤린스키한테 너네 그렇게 전쟁 끝내고 싶으면 평화를 원하면 그 히토를 절반 넘기고 거버넌스도 넘겨서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같이 주둔해서 개발하고 그 소유권 절반 우리 갖게 하면 나토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그거는 철저하게 경제 이익적인 측면을 놓고 보는 거지 명분이라든지 도의도 아니고 윤리도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패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조국의 종전을 논하는 회담 자리에 조국을 빠뜨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굴복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은 진짜 충격이에요. 2월 중순 초쯤에 트럼프가 어떤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젤린스키는 독재자다. 전쟁 중이어서 대선을 치르지 않은 그래서 명분이 없는 독재자다라고 막 몰아세웠잖아요. 네. 근데 되게 아마 웃긴 2월 얘기긴 한데. 27일일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네. 어떤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여전히 젤린스키가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네. 난 기억이 안 난다로 얘기를 했다는 저도 거죠. 그 뉴스 봤어요. 그게 뭔지 쇼잉인지 아니면 진짜 기억을 못하는 건지 즉흥적이었던 얘기였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것도 트럼프에게는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과 논리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네. 그 나라를 심지어 이제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네. 명분을 쌓아서 우방국들에게 같이 지원을 받기 위함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우크라이나에 히토류 전쟁 끝내줄게. 그냥 내놔. 우리 무기 사고. 너가 우리의 강압적인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걸 내가 아니까 내놔. 이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로마 제국의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는 태평양과 대서양이죠. 네.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 지배권을 내려놓으면 이 두 바다는 금방 해적 천지가 됩니다. 바다에 미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 중에서 해적을 없앤 유일무이한 제국이에요. 아하. 미국이 슈퍼파워가 되기 전까지 우리 100년 전까지 사략선이 합법이었어요. 사략선 허가를 내줬다니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상선인데 필요할 때는 해적질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줬어요. 어차피 바다의 치안은 엉망이기 때문에. 뭐 나라도 침략하는데 뭐.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지켜주는 어떤 안전보장? 예. 이것이 태평양과 그 대서양을 이제 미국이 치안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무역로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최초 구석에 박혀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물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인데 자원도 없고 뭐도 없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데 수입하는 길과 팔아치우는 길이 우리는 가장 비싼 나라예요. 그럼요. 근데 이 비용을 그나마 미국이 역사상 가장
저렴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안전하게 만들어줘서 운송의 어떤 리스크, 그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준 세계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좀 수혜를 본 거죠. 많은 수혜를 받죠. 만약에 지금 100년 전처럼 해적과 사략선이 다니는 바다다라고 하면 물류 비용은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죠. 수백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하고도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역로의 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일진됐다 그랬잖아요. 태평양 대서양을 내버려 두면 지금까지는 그럼 제국의 윤리를 발휘한 이유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잖아요. 네. 어떤 제국도 지금 미국이 어쩌면 역사상 최초로 무역 없이도 자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석유도 점점 발견되고 천연자원도 점점 발견되고 다른 나라의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다음 나라. 미국은 100% 식량 자급이 돼요. 천조국.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장 선생님이 일진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는 미국과 미국 바깥의 세계가 완전히 차단되어도 우리가 큰일 나진 않겠는걸 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도사리거든요. 윤리나 명분 도의가 없어도 네. 우리는 큰 문제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스탠스. 네. 그러니까 젤린스키한테 뭐 싫으면 계속 전쟁하든가. 정말 끔찍한 뭐 이런 거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도덕을 윤리를 가치로 내걸고 러시아는 나빠 중국은 나빠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했죠. 그렇죠. 견제한 이유는 너네는 나빠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왜 싸워야 돼? 너희를 위해서 우리 돈 쓰면서. 우리가 왜 어. 중국, 러시아 너네랑 굳이 싸워야 돼? 싸울 필요가 있을 땐 싸우자. 싸울 필요가 없을 땐 각자 알아서 세계를 뜯어먹자. 뜯어먹다가 같은 고기에 우리 손이 올라가면 그때 싸우자가 돼버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지금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라고 우리가 민망해서 손살에 치면 더 민망해지게 돼버린 상황이 와버렸어요. 우리 이제 한국은 강대국이잖아요 라고 하면 왠지 우리 좀 마음이 민망하잖아요. 그런가? 그렇다고 하면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일까? 약간 이런 근데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예요. 그렇죠. 예, 미국의 5, 6위 정도 하죠. 예, 글로벌 파이어파워 그 선정 기준 군사력 세계 5위인데 강대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같은 초월적인 규모를 가진 초강대국 말고 그냥 강대국 있죠. 그러니까 강대국. 강대국 아니고 강대국. 강대국. 우리는 강대국인 게 문제예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죠.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예. 이 강대국들 있죠. 이 강대국들은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보여준 이런 약육강실에게 정글과 같은 세계의 기조가 정말 앞으로 심해지고 국제화 되잖아요. 그럼 이 강대국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유럽의 과거의 강대국 같은 그 해양 네. 혹은 이제 제국주의 때 좀 이렇게 빼먹었던 나라들은 과거에 뭐라도 좀 얻었던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해먹을 만하고 이제 강대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간이고 쓸개고 다 뜯기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게 일어나서 헉헉대면서 이제 이제 좀 정상인가? 예.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와서 정상은 공기가 좋구나 하는데 이제 산이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지진이 나고 있는. 저는 유럽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전 진짜 유럽 문명이 맛이 갔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유럽의 문명이요? 네, 문명? 유럽 문명. 어. 유럽 대륙이라고 할 수, 왜냐면 미국도 유럽 문명이고 막 이러니까. 예. 유럽이 정말 예전에 어떤 신선함이라고 할까? 예전에 어떤 그 에너지, 운동성 이런 걸 완전히 잃었다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유럽은 예외 없이 지금까지 역사상 언제나 한 놈이 너무 잘 나가면 나머지가 똘똘 뭉쳐서 다구리를 놓는 걸로 항상 예전의 상태를 회복했어요. 항상 균형을. 전문 그런 용어네요. 식으로. 예, 그렇죠. 다구리 전문 용어죠. 예. 예. 다른 용어로 이제 다구빵이라고도 하고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 치면 5, 16국 시대가 쭉 이어져 온 거죠, 지금까지. 예, 유럽 같은 경우는 통일이 되지 않고.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갑자기 이 사람이 군사 천재잖아요. 유럽을 쑥대맛을 만들고 다니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손을 잡고 프로이센과 싸웠죠. 네. 그래서 프로이센이 유럽의 절대적 강자가 되는 걸 기껏 막았어요. 예.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손잡고 똘똘 뭉쳐서 결국은 나폴레옹을 몰락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 제국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독일도 결국은 이제 다구리 이렇게 됐는데 이 다구리 현상은 유럽 다구리 현상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적인 공식이라고 할 정도로 얘가 걷잡을 수 없이 잘 나가게 되면 얘의 팽창을 종국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전에 싹을 자른다라고 하는 게 언제나 유럽인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네네네. 여기서 항상 큰 역할을 했던 게 그 대륙의 정세와 약간 동떨어져 있어 좀 비교적 안전한 영국이 큰 역할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서 개입을 했던 거고 근데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가 유럽 국가 중에 하나를 전면 침공했어요. 예. 아하. 한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면 침공을 당해서
다른 어디도 아니고 바로 다름 아닌 자기네들 유럽이 위험해지는데 코앞. 이렇게까지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었던 적은 유럽 역사상 한 번도. 옛날 같았으면 다 같이 러시아를 다구리 했을 텐데 지금은 다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옆에 나라는 탱크 3대밖에 안 줬는데 우리한테 5대 달라 그래 막 이러면서 괜히 후진 걸로 이제 4대 주고 옛날 거 이렇게 계속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를 3년 동안 했어요. 미국은 뭐 하나, 돈 많은 미국은 뭐 하나, 유럽이 이렇게 무기력했던 적이 역사상 없어요.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낸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럽의 경제력도 이제 과거와 같지 못하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미국과의 어떤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의 어떤 그 수많은 핵이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뭐 2차 대전까지는 없었던 네. 그런 무기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나서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뭐 명분상으로는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유럽이 이제 눈치 백단 국가들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프랑스, 지금 마크롱도 며칠 전에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프랑스가 나서겠다. 유럽의 중심 프랑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울 수 있다. 말로는 그러고 있죠. 그 밑에 전제가 다 달려 있어요. 미국이 성의를 좀 보여주면 점점점. 영국도 함께 해주면 점점점. 돈 많은 독일이 좀 먼저 움직여주면 점점점. 다 서로 점점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아까도 드렸던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은 네. 박명수 씨가 뭐 하다가 이제 막 실패해. 그럼 유재석 씨가 딱 그러지 않습니까? 박명수 씨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유럽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너네 같은 나라끼리 다시 싸움하는 건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돈을 쓰면서 우리가 참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서 정말 아무도 희생하기 싫고 최종적으로 결국 그 비겁하게 입을 싹 닫는 걸로 마무리 짓고 싶다면 그 말까지 나올 수도 있죠.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보건대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나머지 세계를 손잡거나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암묵적 무기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계를 쪼개먹기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라도 한다면 어지러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제일 먼저 떨어져요. 중국이 바로 옆이잖아요. 네, 전 이게 걱정.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